예, 이번 학기에 전략경영과 경쟁우위 같이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략경영 중에 해외시장 진입 방법, 이제 영어로는 entry mode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시장 진입 방법을 같이 공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시장 진입 방법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 즉 전략 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것을 보면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우리가 기초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수출에는 간접 수출이라는 것이 있고 직접 수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생산 요소를 일부 이전한다. 우리 생산 요소란 것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에서 보면 보통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이러한 이제 생산 요소가 일부 이전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약 방식에 의해서 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contractual mode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라이선스,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계약 생산, 그래서 contract manufacturing이라고 합니다. 관리 계약, management contract, 그 다음에 turnkey 계약, turnkey contract, 그 다음에 BOT. BOT는 initially build, operate, transf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uild, operate, transfer 요 방식의 BO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생산 요소를 복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일부 이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FTA가 아니고 FDI, 즉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이 해외 직접 투자도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로 나눕니다. 단독 투자란 것은 단독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작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합작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joint venture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와 합작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도 우리가 신설과 인수합병으로 나누는데요. 신설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greenfield investment를 한다. 그죠? 인수합병은 merge and acquisi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보면 수출에서 계약 방식으로 갔죠. 계약 방식에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엔트리 모드는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로부터 계약 방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로 이런 순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예를 들고 좀 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에 저쪽에 우리가 사상이나 지금은 이제 그쪽에 공단이 많이 침체가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공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업체에서 이제 어떤 사장님이 이 선반이란 거 알죠? 정밀하게 가공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돌아가면서 쇠 같은 거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장님께서 이제 그 연세가 이제 한 뭐 50에서 60 사이에 되는데, 열심히 고등학교, 그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배운 기술로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가 하는 이 분야는 어릴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노련하면서도 정밀하게 아주 좋은 그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정밀한 물건 같은 것을 참 잘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뭔가 조금 정밀하고 성실하게 딱 낚기가 딱 필요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장님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지만, 뭐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하지만, 일단 이제 사세가 확장은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작은 공간에서 혼자서 쇠를 깎고, 자기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자기 일도 보고,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사장님, 수출을 한번 해보시죠. 수출을 하시면, 아주 그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만큼이나 이렇게 이런 정밀하게 가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수출을 내가 일단 영어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뭐 크게 아쉬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라고 이제 그 무역상들이, 그죠? 소위 하게는 이제 무역상들이 종합상사나 이런 데서 와서 자꾸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도 똑같은 예였죠. 맥도날드도 처음에는 맥도날드 형제가 작은 가게에서 안분지족하면서 자기들의 가게에 손님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데 만족하면서 뭐 다른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맥도날드를 사실 창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프랜차이즈를 키우면은 큰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결국 맥도날드 형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법적 소송에 걸려서 결국은 맥도날드 형제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회사를 이제 더 할 수 없게 되었고, 프랜차이즈를 계획하던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의 맥도날드가 된 거죠. 그렇다시피 그렇게 비즈니스가 될 만한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제 사장님을 열심히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늘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막 정말로 뭐 일도 못하겠고 이제 그냥 죽을 판이죠. 그래서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대신에 나는 수출 같은 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뭐 기대하지 마라.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수출하는데 막 이렇게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상들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해결하고 사장님께서는 물건만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는 뭐 내가 잘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무역상들은 이제 수출을 하려면 이 사장이 잘하는 그런
사장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물건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서 그것을 필요한 데 가서 이런 물건을 이렇게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물건을 사세요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종합상사를 떠난 전문 무역상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팝니다. 그죠? 사장님은 물건을 이제 팔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좋아지니까 물건이 좋아지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명성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또 다른 바이어가 직접 와서 우리한테 이 물건을 좀 바로 좀 사고 팔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국내에 물론 무역상이 있었죠. 지금까지 와서 집요하게 수출을 갖다가 제의하던 그런 무역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무역상하고는 별개로 또 다른 외국의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직접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중간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 와가지고 물건을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이제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정말 이게 물건이 이렇게 나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그냥 조금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해외에서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조금 규모를 더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나도 하지만 내가 감독할 수 있는 한 두세 명의 기능공들을 더 고용을 해서 조금 볼륨을 좀 더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그럼 당신이 필요한 분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뭐 우리 한 1년에 한 1000개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외국인은 아니고 바로 이제 외국에 있는 뭐 우리 교포라고 합시다. 왜? 사장님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장님이 영어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영어가 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회사의 규모로서는 꼭 지금 뭐 자기네들 모두 다 이 가공을 하는 실질적인 기능의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그냥 수출만 하는 그런 직원을 들여놓으려 하니까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일을 잘 모르니 뭐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일을 안 하는지 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직접 사가려는 사람이 우리 교포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뭐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단계에서 이 사장님은 분명 국내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서도 외국에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바로 온 뭐 비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살고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그런 한국인들 하고 직접 또 수출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이 사장님이 한 수출은 그러면 어떤 수출이 되냐 이러죠. 어떤 수출이 되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오파상들, 무역상들한테 오파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제 오파상과 그 관계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관계는 무슨 간접 수출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바로 사러 온 사람, 이 사람은 직접 수출이고,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국내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서 수출도 하고, 외국에 있는, 뭐, 바로 사러 오는 고객한테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은 둘 다 간접 수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대부분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우리한테 와서 물건을 바로 사가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출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입니다.
직접 수출은 이 사장님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유럽이면 유럽,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그 나라에 지사를 설치하고 그 지사에 자기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 직원들이 바로 그 나라 시장을 개척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것, 즉 일단 현지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입하는 것, 그것은 직접 수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간접 수출입니다. 직접 수출은 이 사장님께서 그 나라에 지사를 두고 그 지사를 통해서 또다시 영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직접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접 수출과 이제 직접 수출의 이제 차이를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접 수출하고 직접 수출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 사장님은 외국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학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또 사람을 고용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나라에 무역부서를 만들어서 그 무역부서로 하여금 무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관리를 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무역부서를 두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형편상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국내에 있는 오퍼상이나 종합상사를 통해서 했고, 또 해외에 있는 것도 자기들이 해외에 직접 가서 팔지 않고 일단 그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게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솔직히 이럴 때는 이러한 이제 해외에 직접 있어서 물건을 사가서 다시 파는 사람들을 우리가 에이전트 내지는 디스트리뷰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간접 수출이죠. 이 두 경우 다 간접 수출인데 이 간접 수출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장님은 물건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국내에 있는 오퍼상이나 무역 대리점, 그렇죠? 구매 대리점이나 또는 종합 상사들은 이 사장님이 물건만 해서 포장만 해 놓으면 다 가져가 가지고 모두 다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한 가격에다가 물건을 원가를 갖다가 쳐서 주고 자기들은 자기의 어떤 이문을 받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사장님 입장에서의 장점은 뭔가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 부서를 설치하고 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핸들링을 해야 되죠. 그것을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어떤 돈이 나가지가 않죠. 그죠? 부가적인 돈이 안 나가죠. 자,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자기의 상품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국내에서 무역상 또는 오퍼성을 통해서 물건을 주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격이 해외에서 오퍼상이 얼마에 그것을 팔든 또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다가 발생한 AS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성실하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 그 고객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개선점이 또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은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가지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는 이 오퍼상이나 무역상들이 가지게 됐죠. 또 현지에 있어서는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상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나 에이전트 또는 무역상사들이 물건을 가져가서 그 물건을 또 팔면서 자기네들이 가지는 또 영업상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자기들 고객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고객들로부터 불편사항을 피드백 받거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는 단지 뭐 국내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간 사람에게 이제 판 거에 이제 지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뭐 물건의 가격을 갖다가 너무 높게 받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명성을 유지한다든지 이걸 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간접 수출을 하면 이러한 모든 권한들이 모두 오퍼상이나 무역상 또는 디스트리뷰트나 에이전트에게 모두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상품이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S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도 보통 이런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그 다음에 오퍼상들은 우리가 얼핏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거 맞는 사람한테 가져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실제 자기네들이 이러한 AS를 갖다가 담당해서 나름대로 AS에서 이윤을 창출하려 하거나 아니면은 AS를 담당하는 이유가 고객이 직접 제조사와 컨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왜냐? 고객이 직접 컨택을 하면 이 기기에 대한 기계든 어쨌든 자기가 다루는 상품에 대한 원가를 알기 쉽고 여러가지 자기들하고의 그 고객하고 관계에서 뭔가 왜곡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접촉을 실제 제조사하고 접촉하는 것을 많이 제한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니즈, 즉 고객이 어떤 점을 간지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긁어주든 어떻게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 이런 피드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피드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 이제 더 이상은 무역상하고 거래하기 싫습니다. 또는 에이전트 계약을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간접 수출을 하면서 무역상과 그 다음에 오퍼상은 이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영업상의 비밀도 획득하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디스트리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 뒤에 가는 이제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에서도 나타나지만, 뒤에 오는 계약 방식에서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배신적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직접, 나 팔겠고, 이제 당신들하고 더 이상 어떤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라고 직접 수출을 추구했을 때요. 직접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대리점 차리고 그 대리점의 사람을 직원들을 고용해서 현지에서 뭘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직접 수출을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간접 수출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오퍼상이나 무역상이나 그 다음에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축적했던 이 제품에 대한 노하우와 어떤 결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짝퉁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배신적 행위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 브랜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체계를 갖다가, 형성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회적 배신이다. 그래서, behavior
betrayal behavior. betrayal behavior. 자, 이것은 배신적 기회, 그죠? 기회적 배신.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미 이 생산자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opportunity가 있고, 그 모방은 바로 betrayal 하다, 즉 배신적인 행위다. 그래서 배신적인 기회, 즉 기회적 배신, 기회가 있어서 결국은 협정 관계를 배신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비슷한 성능으로 시장을 점유하니까 아무래도 이 기존의 어떤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들은 마케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이러한 디스트리뷰터들이나 에이전트한테 맡겨 놓았던 이러한 주자들, 즉 원래 생산자들, 후발주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주저앉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후에 돈이 많이 소모되는, 그죠? 이러한 직접 수출을 간접 수출로 바꾸는 이러한 행위들은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로 바꾸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간접 수출을 할 것인지 직접 수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진입 방법, 즉 엔트리 모드, 즉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은 뭐 어쨌든 간에 수출을 이제 해서 현지에서 가서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봅시다. 뭐 억수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퍼상이나 또는 무역 상사 또는 현지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 사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지사를 차리고 마케팅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흑색 선정과 뭐 막 그렇게 방해 행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힘든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회사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 직원들이 열심히 뭐 사장님은 뭐 그렇게 뭐 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무역에 그래서 마케팅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팔렸어요. 이 사장님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많이 팔리니까 그 국내에 있는 그 경쟁업자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뭐 와가지고 우리 시장을 갑자기 잠식시켜 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자기 나라의 어떤 무역을 관리하는 이러한 곳에다가 우리는 뭐 통상을 이제 맡고 있는 이런 쪽에 있겠죠. 산업통상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혀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가해 주세요. 너무나 빨리 우리 시장이 뭐 잠식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라고 있죠. FTA. 그죠? 그 FTA 보면은 WTO 규정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상계 관세나 반덤핑 관세 같은 것은 단기간에 어떤 물건이 들어올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어떤 장벽을 치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물건이 수입되게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장님은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까? 이 무역 장벽이라 하죠, 이거.
트레이드 베리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베리어. 이거 나는 이건 열심히 물건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건을 만들어 이렇게 가져가 보니까 이런 한계들이 있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역 장벽들이 생김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무역 장벽이란 것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가 문제 아닙니까?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왜 이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오느냐라고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반등핑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가드라든지 그 다음에 상계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또는 이제 비관세 장벽들 그러니까 non-tariff barrier 근데 관세는 아닌데 비관세 관세가 아닌 장법들인데 굉장히 좀 비열한 방법들이죠. 그러면 뭐라 하면 우리가 관세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자로 하여금 아유 내가 이거 여기서 수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싸겠다. 수출을 해서 얻는 것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 합니다. 자, 그래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동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장님은 기술은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수출 우리나라 땅에서 그 나라 땅으로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느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국경을 넘지 않고 어쨌든 물건을 갖다가 좀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계약 생산입니다. 계약 생산. 자, 계약 생산이라 해서 contract manufacturing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생산을 이제 합니다. 계약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얼마만큼은 만들어 달라 이거죠. 물건을 내 도면대로 얼마만큼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이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 도면대로 너희들이 일주일에 2,000개 만들어라. 그러면 그 2,000개 만든 것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기술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럴 때는 비슷한 이제 그 생산품을 생산하던 또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게 유휴 장비, 즉 지금 무슨 사정으로 해서 그 생산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공장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 생산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주겠다, 만들어 달라. 보통 이제 기존의 비슷한 업체에서 유휴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이 쉬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비슷하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설이 있으면 되죠. 보통 이런 계약 생산 때는 그 생산을 위탁한 회사 쪽에서 그걸 가는 거죠. 거기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생산을 위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산을 현지에서 하니까 이런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회피할 수가 있죠. 그죠?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이게 이제 단점이란 거는 납기가 잘 안 맞춰지거나 아니면 상품의 질이 물론 여기서 파견을 하긴 하지만 납품의 질이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동종업체일 경우에는 파견을 하지 않겠죠. 어차피 그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단지 만들어주는 역할, 즉 인건비 곱하기 그 다음에 시설 이용비만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충분히
높은 퀄리티, 즉 하이 퀄리티 프로덕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이 퀄리티 프로덕션이 되어야지만이 되는데,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랙트인데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보다 조금 어드밴스드, 계약 생산보다는 조금, 컨트랙트 매니팩처링보다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몇 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계약 생산은 뭐 한 달 내에 몇 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놔도 그런 책임감이 그리 많이 없는 거죠. 단지 계약은 주로 개수 곱하기 인건비 곱하기 시설 이용비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문을 닫은 쉬고 있는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이렇게 책임감이나 의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도 하고 이러한 것들 관리인도 파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가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랙트입니다. 매니지먼트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까지 해가지고 경영까지 해서 그거를 갖다가 생산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아까 같은 계약 생산이 단지 생산만을 하는 거라면 관리 계약은 생산해서 보관하고 유통하고 이러한 것까지 총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턴키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 가져가서 이제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기술까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턴키는 우리가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요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줘서 기술까지 다 그 사람들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 우리는 현지에서 OEM을 찍어서 그거를 또 현지나 아니면 이웃하는 네이버링 하는 나라에다가 파는 그런 형식이죠. 그죠? 보통 이럴 때는 턴키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현지에 있는 업체로부터 관리 생산하게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삼성 로고를 붙여서 현지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관리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선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라이선싱은 이제 이런 앞에 같은 manufacturing contract, 그죠? 계약 생산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지가 되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유지가 되기 힘들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갖다가 그냥 빌려주고 기술이 되는 기업에 그 기술을 쓰는 대가로서 일정량의 대가를 받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라이선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라이선싱은 기술에 관한 경우고요. 서비스에 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에 관해서 그것은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의 차이는 그것이 기술인지 그것이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OT 방식이 있습니다. BOT는 build하고 operate하고 transfer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죠? build, operate, transfer. 그죠?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전해 주는 방식이죠. 우리가 그것을 BOT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넘겨다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BOT 방식이다. 자, 턴키 방식과 BOT 방식. 자, 요것은 이제 계약 방식이다. Contractual mode. 계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Licensing, Franchising, 생산업체, 계약 방식.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계약 방식이었다. contractual mode였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다. 자,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란 거는, 자,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는 생산 요소를, 이러한 이제 라이센싱이라든지 프랜차이징이라든지 계약 생산이라든지 관리 계약인 턴키라든지 BOT 같은 것은, 그러니까 BOT는 아까 이야기했죠. Build, Operate, Transfer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contractual model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contractual mode에 의해 가지고 생산 요소 일부를 이전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기술이 교정 이전되는데, 이제 기술 플러스 시설이 이전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생산 요소를 복합 이전이다 해서 해외 직접 투자, 즉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없이 100% 투자하는 것을 단독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나누어서 우리 투자하는 것을 joint ventur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투자 방법은 이런데요. 우리가 그걸 투자를 하는 형태도 좀 틀립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greenfield investment라는 것은 우리가 greenfield라는 이야기라는 것은 greenfield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입니까? green한 필드, 덜이란 뜻이죠. 덜에 인베스트먼트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도 없는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투자하는 기업이 행하는 거죠. 뭐냐?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요. 건물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마케팅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merge and acquisition입니다. M&A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merge and acquisition은 결국은 기업을 합병하는 거죠. merge하고 acquisition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합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보통의 우리가 greenfield를 하면은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 있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는 국가마다 이 투자 형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합작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100% 단독 투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투자가 가능한 데는 이제 단독 투자를 하는데, 뭐 합작 투자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지분을 주되 자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출하는 곳에서 합작 투자를 하면 그 파트너가 나름대로 자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파트너가 현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가 단독 어떤 서로의 진출하는 엔트리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중에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 그 다음에 그린필드와 M&A 간에 보통 우리가 단독 투자를 하면은 그린필드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합작 투자를 하면은 인수인 합병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죠. 자, 근데 이제 그린필드를 하면은 그 회사가 자기들이 처음부터 디자인한 대로 또한 향후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보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가 SUV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를 머지를 했다고 합시다. 그린필드 하지 않고. 그러면 SUV 라인이 깔려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동차 수요라는 것은 SUV에서 세단으로 갔다가 세단에서 SUV로 갔다가 이게 스위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요구 사항에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다가 그것이 또 합작 투자면은 의사결정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지고, 그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아지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필드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본인들이 향후에 나아갈 방향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시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M&A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머지하는 거니까 나중에 투자한 기업이 뭔가 좀 정책적인 전환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을 바꾸려 했을 때도 시설의 한계,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과 기존 파트너의 어떤 저항,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러한 경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도 단독 투자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하느냐, 그 다음에 신설인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를 하느냐, M&A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 기존에 그린필드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없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시장이 없는 데다가 처음부터 시설까지 해서 고용하고 설비까지 해가지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지에 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장점은 뭐냐면 MMA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술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쉐어하게 돼 있는 거죠.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 고유의 어떤 필라스피를, 어떤 철학을 실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M&A는 이제 그런 장점은 조금 덜하지만, 기존의 시장, 가지고 있는 시장을 바로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바로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죠. SUV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마켓 시어는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5%에서 6% 정도 자동차 시장에서. 근데 이게 상하이 자동차가 바로 머지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상하이 자동차는 말이 상하이 자동차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중국 기업이었는데 이 SUV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즉 자동차 시장의 어떤 마켓 시어가 있는 이런 쌍용 자동차를 흡수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노하우를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M&A를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장에 빨리 엔트리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어드밴스된 기술, 그 다음에 이미 acquired 된 마켓을, 그죠? 그걸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트리 모드를 정리하면 일반적인 모형은 수출에서 그 수출도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방식에서는 licensing, franchising, contract manufacturing, management contract, 그 다음에 turnkey contract, build, operate, transfer 이라는 BOT, 그죠? BO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방식은 단독 투자하고 joint ventur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신설일 경우에는 Greenfield Investment하고 Merger and Acquisition 이런 부분들이 선택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장단점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엔트리 할 것인가 라는 대한 확실한 전략이 수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빨리 이렇게 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죠. 본국가 제3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진입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특허권들, 생산 요소의 생산 요소 중에 기술이나 특허권들, 어떤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tangible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intangible한, 그죠? 그러한 어떤 재산들, 그죠?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이나 특허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방식을 우리가 contractual mode다. 이렇게 contractual mode 아까 했죠. 이제 그 방법들이 쭉 있었죠, 그죠? 그래서 책임과 위험이 적고 안정적 수입이 보장한다. 그래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 크게 없죠. 그냥 그 가서 기술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니까, 그죠? 뭐 크게 위험될 그런 이제 인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통제권이나 투자 수익 기회가 없다. 자, 현재 시장 통제권이란 것은 상품이 잘못됐거나, 그죠? 했을 때는 가서 그 상품을 갖다가 제대로 고쳐주고, 그죠? 또는 가격을 너무 높이 받거나 또는 가격을 너무 싸구려를 받거나 했을 때는 가격 조절들 가서 하거나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라이선싱을 받은 라이선시나, 그죠? 라이선시나 프랜차이지 이러한 사람들, 즉 어떤 그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확보받은 사람들이 그건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contractual mode에서는 이게 원생산자가 현지 시장을 통제권이나 투자 수익의 기회가 없다 이거죠. 기회가 없다. 왜? 우리 보통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선싱 하면 피해가 한 5%에서 10, 많아봐야 5%, 그죠?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큰 돈을 갖다가 그 물건값을 전체로 해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조금 전에 했다시피 생산 요소의 복합 이전이라는 것은 FDI죠, 그죠?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까지 다 가는 거죠. 그냥 투자하는 거죠. 뭐 간다는 것보다 그 현지에서 사고 다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죠?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이 수반됩니다. 왜 위험이 수반됩니까? 그만큼 현지에서 무슨 변동, 즉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아까 라이선싱 같은 거는 유형의 재산, 그러니까 탱저블한 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유형의 재산 자체를 뭡니까? 거기 가서 투자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거기서 직장을 갖다가 크로즈하는 것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철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철수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큰 거죠. 그죠? 수반이다. 자, 대신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모든 시설과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바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높은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높은 투자 수익을 가진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높은 투자 수익의 기회가 있다. 이런 장단점을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조금 전에 앞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Market Entry Mode에서 결정을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결정된 진입 방법을 단기적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죠. 왜 그런지 했죠. 그러면 그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간접 수출하다가 직접 수출로 바꾸었다. 또는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 하다가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 그럼 그들이 다 우리의 에너미가 되는 겁니다. 컴피티터가 되고요. 컴피티터가 되고 에너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오히려 더 비즈니스를 망쳐버릴 그럴 이제 그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처음에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가, 힘들더라도 직접 수출로 갈 것인가, 힘들더라도 뭐 FDI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직접 수출이나 아무 경험 없이 마켓에 대한 또한 직접 해외 투자를 하는 FDI로 갔을 때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변화, 즉 전환의 위험도도 높지만 바로 하는 것의 위험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대규모 경영자원, 즉 경영자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 그 다음 토지, 노동을 우리가 보통 경영의 3요소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경영자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을 요하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분을 요하는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숙고해야 되지 잘못된 진입 방법 좀 나중에 해서 그냥 한번 바꿔보자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foreign market entry라는 것은 foreign market entry는 우리가 foreign cost라는 어떤 외국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비용이란 것은 비용은 나중에 가서 이것을 투자를 한 만큼 나중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 비용이란 것은 foreign cost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그러한 부대적인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자, 우리가 사는 곳이다. 우리 동네다. 우리 동네는 밤이 늦어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급하게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어두워졌다 해가서 겁을 먹고 호텔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천천히 안전한 길을 탁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걸어서 아무런 교통비 없이 가서 숙박 자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갔다고 합시다. 자, 낯선 동네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좀 위협을 느껴죠. 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안전한 방향을 하겠죠. 자, 그럼 안전한 방향에는 무엇이냐? 일단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잘 수 있는 것도 좀 여유있게 찾을 수 있는데 어두워지니까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5성급 호텔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거죠. 그죠? 우선 뭐 하기 때까지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여기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큰 변을 당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일단 안전하게 있다가 안전하게 내가 되면 밝은 날이 돼서 내가 다시 돈을 번다면은 오늘 저녁에 쓴 것을 어떻게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돈을 그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전혀 모르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foreign cost가 발생한다. foreign cost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foreign cost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여분의 돈들, 그죠? 부가적인 돈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시장 진입 실패의 비용들이 크게 어떤 그 기회 비용들이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로스트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기대 비용도 날아가 버리는, 그죠? 그러한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자원 투입을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음부터 FDI도 가능하죠. 그죠? 처음부터 봐서 그리고 처음부터 FDA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타고나면서부터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야 되는 해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어서 아예 이거는 외국에 가야지만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죠? 국내에서는 아무도 수요청이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해외 기업이라 이렇게 해외에 가야 되는 기업이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FDI로 바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오히려 더 이제 또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접 투자, 처음부터 직접 투자를 하는데 대신은 이제 대규모 투자는 아닐 경우에 대규모 투자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블러딩이 되는 거죠. 블러딩, 즉 출혈이 되는 거죠. 출혈이, 그죠? 출혈이 되기 때문에 한 경우 처음부터 직접 투자해서 직접 투자는 우리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랍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간다. 직접 투자 진출한 것이 뭐 이라는 experience를 축적하게 되는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이 경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그죠? 경험이란 것은 정말 어떤
인쇄할 수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죠? 인쇄할 수 없는. 자, 보통 우리 디즈니랜드, 일본, 프랑스 시장 진입. 자, 그 다음에 외식업계 같은 거 해외 진출 사례. 바로 가죠. 프랑스, 뭐 이런데, 프랑스, 하여튼 외식업계는, 그 나라에 가버려서 그 나라에서 바로, 그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요청이 없는 경우, 그죠? 자,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식업계 해외 진출 사례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출부터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런 겁니다. 그죠? 아까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 수출 개념, 자, 그 판매하는 건 어디에? 해외 판매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입상, 또는 다른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위하기에는 오프상이 이제, 오프상이나 아니면은, 종합상사들, 그죠? 오프나 아니면 종합상사들, 그죠? 종합상사들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죠? 수출한다. 자, 오프나 종합상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 기업 내 무역, 인트라펌 트레이드, 기업 내에 간에, 자회사나, 그 다음에 본사 간에,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트라, 내에, 안에, 인트라펌, 즉, 기업 내의 트레이드가 증가한 거죠. 자, 본사 자회사 간에, 그죠? 가공 조립품 같은 거. 본사가 최종적인 최종물을 갖다 본사가, 최종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자재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자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자회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가공하고 조립하고는 본사 자회사 간의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시장 진입 방법이지, 그지? 자, 그래서 5천억 달러라는 것은 500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500조 정도가 이제 500조 정도, 500조.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수입액, 무역수지 여기 쪽은 이제 수입, 수출, 수출이 이제 조금 많아야지 아무래도 무역수지는 플러스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전략적인 동기다. 수출은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수출은 기존 시장에서는, 시장을 갖다가, 자, 우리가 보통 시장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 시장과 신시장이 있는데, 자, 기존 시장은 있는 시장에서 더더욱 안쪽으로 침출을 해야 되고, 신시장은 시장 개척을,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시장은, 기존 시장은 제품 개발에 전략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신시장은, 제품을 다각화의 전략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제품도 보통은 이제 기존 제품들, 신제품들, 그죠? 이렇게 죠. 기존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시장 침투지만 신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제품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발 전략으로 가고 신시장에서는 다각화 전략,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는 침투, 그 다음에 신시장에서는 시장 개척을 하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요 부분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또 수출을 보면요.
전략적 동기에서 수출은 일단 국내에서 판매하고 남은 부분이죠. 그죠? 국내에 물론 이제 수출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내수하고 그 다음에 내수한 다음에 남은 부분들, 그죠? 이런 남은 부분들에 대한 처리, 그죠? 유효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단위 생산당 생산 원가가 증가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추가 투자 없이, 즉 생산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이득을 내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합시다.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기업은 또 5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 기업 모두에게 지금 50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50개를 이제 할당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업 모두에게 또 50개가 더 할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업 A하고 만약에 기업 B라고 한다면은 기업 A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capability가 있어요. 그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50개가 더 추가됐다 해서 더 이 생산 시설을 더 추가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B기업 같은 경우는 50개를 생산하는 시설을 50개가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어디셔널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죠.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뭡니까? 여기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비용이 증가되고, 자, 그러면은, A기업은 이 50개만큼 증가한 만큼 큰 비용 추가 없이 그냥 수익으로 가지만, B는 이 50개 중에서 또 다른 50개를 위한 또 다른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초기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이 50개의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는 뭐한 데다가, 정설하기 위한 투자에 쓰일 수밖에 없죠. 그죠? 투자에 쓰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어떤 이득이 증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다. 식당도 마찬가지겠죠. 식당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란 것은 국내에서 내가 시설이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또는 시설이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15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A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팔리는 것이 50개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50개에서 100개를 더 팔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팔아 해도 50개에서 100개를 더 생산해서 팔아도 나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시설 투자 비용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늘림으로써 판매량을 늘림으로써 이 A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러한 판매처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의 전략적 동기에서 수출로서 이렇게 탔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더 생산할 수 있는 더 유효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출하는 것의 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더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과잉생산물 처분
이제 남아있는 걸 갖다가 처분함으로써 그것도 이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협소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나서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규모 경제를 추구하려니까 여기에 있는 판매량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더 협소하죠. 그죠? 국내 시장은 더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간다고? 이것을 갖다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죠. 국내 시장의 성숙기, 경쟁이 심화되면은 국내 시장이 너무 피 튀긴다. 완전 레드오션이다. 응? 완전 레드오션이다.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부영향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부영향화, 레드오션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뻘겋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간답니까? 블루오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블루오션을. 자, 블루오션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것 같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수출이다. 자,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이 성숙기에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라 하죠. 이 제품 또한 인간과 같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하는 이러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물건도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죄송합니다. 물건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완전 성장기 이쪽에 있어서는 시장도 너무 여기서는 이제 너무 경쟁이 여기는 이제 레드가 되겠죠. 너무 공정 컴피티션이 너무 하이합니다. 컴피티션이 너무 하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들어갑니까? 컴피티션이 너무 높으니까 결국 어디로?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을 분산한다. 한 곳에, 우리가 국내에만 시장을 갖다가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경기가 다운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무슨 정책의 변화라든지 법규에 해가지고 판매가 어려워지면 이거는 그냥 기업이 그대로 크랩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여러 군데, 포트폴리오를 여러 군데 담아주는 거죠. 투자를 갖다가 여러 군데 하듯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군데 하듯이 이렇게 다각화해서 한 곳에서의 데미지를 다른 곳에서 다시 보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다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수출이 발생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장 잠재력을 테스트. 자, 시장은 시장이란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시장을 아무런 잠재력이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파악 없이 바로 뛰어든다면은 전체적으로 가서 투자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 시장이 얼마만큼 잠재력이 있는지 먼저 생산 요소를 직접적으로 옮기지 않고 최소한의 그죠? 그냥 이 수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만을 보내는 거죠. 물건만을 보내는 겁니다. 물건만을.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옮기는 것은 기술을 옮기는 거죠. 그죠? 기술을 옮기는 건데, 그 기술을 옮긴다는 것은 기술을 위한 어떤 시설들도 일부 가겠죠. 기술을 위한 시설들도 일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 요소 일부가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물건만 가는 거죠. 물건. 수출은 물건만 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거의 없죠. 근데 뭐, 문제 있으면 수출 안 하고 물건만 안 보내면 그만이죠. 그 대신에 어떻다고요? 대신에 이유는 적어들겠죠. 그죠? 이유는 적어들겠죠. 직접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데 가는 시간 프로세스니까 리얼타임으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은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윤이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펌이라서 기업 내에 그럼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모기업이 있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경영을 하니까 글로벌 경영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어디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다 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글로벌, 즉 세계를 이웃처럼 자기 집처럼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서울 부산에 있는 자회사 모회사보다는 공항에 근처에 모회사가 있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그죠? 공장이 오히려 더 가깝죠. 그죠? 그것은 비행기 타봐야 그죠? 수속하고 만약에 타면은 예를 들어서 인천 중에 영종도나 이런 쪽에 공장이 있으면 또는 뭐 투자자의 지역 송도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데 있으면 오히려 더 빠르죠. 해외 나가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와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국내에 있는 모회사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재를 주고 또 원자재를 받고 완성품을 또 다시 보내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트라폼 트레이드, 기업 내에 어떤 수출이죠. 그죠? 기업 내의 수출이죠. 그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제 수출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수출은 발생하게 된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수출은 발생하게 된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합니다. 잘 리마인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엔트리에서 수출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라는 거. 앞에는 이제 이야기 제가 했죠. 그렇지만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제 전략적인 동기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전략적이라는 전략이란 것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전략이란 것은 뭔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랍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략이라 하죠.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고? 그걸 갖다가 전략이라 한다. 그래서 전략적 동기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동기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뒷장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유형을 자, 그래서 이제 수출은 우리가 유형을 두 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indirect export하고 direct export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기업이 스스로 그죠? 바로 현지에 가서 자체의 부서와 이런 계열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자체의 부서를 이루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필요하겠죠. 일단 이런 자금이 필요하고 인력과 시간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을 바로 직접 대면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다이렉트 컨택트를 할 수 있다. 그죠? 다이렉트 컨택트 하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갖다가 피드백이 용이하겠죠.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고 이 피드백에 따른 새로운 스트래티지를 빠르게 우리가 수리할 수가 있겠죠. 빠르게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필요한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그죠? 그래서 더 시장 확대를, 마켓을 갖다가 expand 할 수가 있겠죠. 마켓을 expand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마켓 expand가 오히려 더 쉽다. 그죠? 마켓 expand가 쉽다. 자, 마켓 익스펜드가 쉽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접 수출은 중간에 있는 무역상이라든지 오퍼상이라든지 또 종합상사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현지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라든지 에이전트가 자기들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를 좀 꺼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일단 공급자와의 가격은 결정하고 나면은 보통 파는 가격은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접 수출에서는 그죠? 간접 수출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라 합니다. 우리 보통. 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뷰트하고 이제 요 사람들하고 이제 컨트랙을 하는 거죠. 그죠? 컨트랙을 해서. 자, 요 사람들이 요 공급자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세종 엔드 유저하고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엔드 유저하고 하니까 엔드 유저하고 요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돈이 안 들죠. 모든 걸 다 어떻게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나 무역중개상이나 오파상들의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물건만 내주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정보 축적 기회가 제한된다. 여기 있죠. 해외시장 정보 축적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죠? 경험도 없어지는 거죠. 경험도 축적할 수 없고. 그래서 보다 보면 막 그쪽에 가서 문화라든지 에세 해주고 또 컨플릭트도 생기고 서로 간에 마찰도 생기고 막 이러다가 뭡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서 이 사람들이 문화도 알고 요 정도면 통하겠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그죠?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수출 방식을 택하기 어려울 때 초기에 이제 이런 전담 부서를 두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직접 투자로 나가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 그거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현지 시장에서 개입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정도에는 이제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식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아니면 직접 수출을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그죠? 이러한 것들을 두고, 물론 이제 직접 투자를 해도 또 가가지고 현지에서 또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또 유통을 그 나라에 일일이 이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유통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을 두면은 요거는 뭐 단지 현지에서 좀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직영해가지고 AS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직영해서 AS를 하는 거 있죠. LG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아니면 또 개인한테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금적인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건물을 갖다가 빌리는 것도 적당한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여기가 딱 적당하다 싶은데 건물이 적당히 없는 경우는 보통 건물주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건물주에게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대신하게 하는 그죠? 뭐 S센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S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하게 하죠. 이제 아주 목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시장이 얼마만큼 개입할 거냐는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영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직영점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거는 뭐 크게 간접 수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현지에서 좀 더 관리한다는 현지 사정을 조금 더 이제 뭐 파악한다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이 이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제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장단점에 맞게 어떤 파러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까지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의 장단점은 어떤 그리고 이 단계들의 유형 사례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공부해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것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상당히 사실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걸 모르면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contract manufacturing이 있는지 management contract가 있는지
뭐 라이선싱이 있는지 프랜차이징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BOT가 있는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BOT 같은 건 아까 뭐 했습니까? build 그죠? 그 다음에 operate 그 다음에 transfer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턴키 방법이죠. 턴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모두 전부 다 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설 같은데 턴키란 말 많이 쓰죠. 뭐냐면 통째로 주는 겁니다. 내가 본청에서 받아서 하청 전부 다 주는 거. 그죠? 턴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완성시켜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턴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